네, 적혈구는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많이 현존하는 혈액인데요. 이 적혈구는 동그랗게 생기면서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적혈구 모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방울의 피를 보면 그게 한 방울 같은데 수백 방울이 돼버려요. 또 엄청납니다. 이 적혈구는 정말 사람의 신비 가운데서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신비 중에 하나가 이 적혈구예요. 사람이 심장도 만드는데, 인공 심장도 만드는데 아직 인공 피를 못 만드는 이유가 이 피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수분과 혈장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의 부족이 사실 우리 몸에 엄청난 병을 가져옵니다.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물론 적혈구가 과다하게 돼도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병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적혈구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혈액이 붉은색인 이유. 네. 왜 붉은색이죠? 네.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 단백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때문에 산소와 결합할 때 혈액이 붉어집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혈액 자체가 우리가 보통 간암 환자나 이렇게 보면 배에 복수가 찬다 그러죠? 그 복수가 뭐냐면 사실은 혈장이에요. 혈장. 네. 근데 그 혈장이 같이 나오면 보통 이제 우리 인체에서 뭐가 부족하게 되냐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혈청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단백질이요? 혈청 단백질. 또 알부민이 부족하게 돼요. 이 적혈구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 몸에 활동을 합니다. 적혈구가. 근데 이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적혈구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 운반. 두 번째, 영양 운반. 세 번째, 노폐물 운반. 네,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참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도 혈액은 바쁘게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산소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행히 그냥 천천히 숨을 쉬어도 네, 산소가 충분한데, 근데 만약 여러분이 걸어보세요. 그럼 뛰면 뭐가 많이 요구돼요? 몸에서 산소양이 공급이 되겠죠. 많이. 그러면은 심박출량도 어떻게 되죠? 빨라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 뭐를 위해서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척추동물을 가진 모든 동물들은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있습니다. 이 혈색소, 그러니까 보통 혈색소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헤모글로빈이 혈색소가 되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해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산소는 어디에 녹는다고요? 혈액에 녹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산소가 이제 녹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산소가 세포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산소가 헤모글로빈에게서 해리되어서 분리되어서 이제 어디에 붙게 될까요? 이제 세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산소가 몸 안에 공급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하다 보면 숨이 차고 기운이 없고 막 말할 기운도 없고 웃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산소 결합이 잘 안 되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 적혈구의 양을 보면 보통 이제 남자는 약 한 5리터, 여자는 4리터 정도, 운동선수들은 한 6리터까지 갖고 있기도 합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이 이제 산소 호흡을 잘하는 이유, 그거 똑같은 곳에서 우리는 올라가면 막 헐떡거리고 되게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고 막 몸이 힘들어집니다. 고산지대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많이 갖고 있어서요? 적혈구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혈액 내 90%,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백혈구, 혈장, 혈소판 이 모든 혈액 내에서 90%가 붉은색 피인 적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혈구는 약 25조 개나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데요. 수명을 보면 120일,
네. 그럼 1초에 파괴되는 적혈구만 약 3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몇 개요? 1초에 300만 개. 네. 그럼 계속 만들어져야 되겠죠. 파괴되는 건 많은데 만들어지는 게 적다라고 하면 생성이 안 되면서 빈혈이 이제 생겨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 적혈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네, 몇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여 년 전에 앨런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소금을 조금 사용하지만 언제나 소금을 사용하는데 소금은 해가 되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무엇을요? 네, 소금은 해가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소금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을 잘 먹으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소금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만든다?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금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네, 소금이 피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가 안 되거나 자꾸 탈수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몸속에 이제 나트륨이라는 미네랄 나트륨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혈액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먹자? 소금을 먹자. 천일염. 네, 꼭 드세요. 천일염, 구운 소금 다 좋습니다. 소금을 꼭 드시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소금은 피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제도에 들어가는 모든 그 진설병마다 모든 그 제사 제도의 소재나 이런 것마다 다 소금을 첨가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 다니는 계단에도 소금을 뿌렸어요. 그 경사로에다가. 그 이유가 뭘까요? 기운으로부터 방지도 하고 미끄럼 방지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요. 그 다음에 또 곡식이나 이런 음식에 소금을 넣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그것이 대사작용이라든지 영양물질 전달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소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금을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소금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 필요한 양들이 다 각기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음식을 드실 때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이나 찌개가 없는 경우는 소금을 좀 더 드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소금은 우리 혈액의 0.9%, 우리 체액의 0.9%라고 보시면 되니까 0.9%의 염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염도를 맞춰 두시면 훨씬 좋은데 뭐 이거 계산으로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뭐 어떤 때는 또 충분히 이렇게 드시면 충분히 소금이 혈액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운이 없는 사람이 소금을 마시면 기력이 어떻게 될까요? 막 생기죠. 기력이 생기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과하게 먹으면 혈압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혈압은 오릅니다. 당연히 운동을 해도 혈압 오르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도 혈압이 오르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혈압은 낮출 수 있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혈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혈압을 높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운동도 혈압을 높인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운동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혈압을 좋아지게 하죠. 처음엔 높아지지만 소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는 말에 좀 너무 강박관념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적당히 맞춰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엽록소인데요. 이 혈액에서 우리 적혈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엽록소들입니다.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있죠. 뭐 야채라든지 밀, 새싹 그 새싹밀, 보리,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 드시는 상추, 뭐 시금치, 치커리 이런 것들을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드시는데 내 몸에 이 혈액이 너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녹즙을 한두 잔씩 드셔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흡수되지 않은 모든 물질들은 오히려 영양을 같이 빠뜨려 이렇게 빼나갑니다. 그래서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더 해롭고요. 특히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모링가 있죠?
모링가가 최고의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뭐 엽록소, 클로로필 이런 표현 많이 듣잖아요. 어쨌든 해초류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고 어쨌든 하니까 여러분들이 녹색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 모링가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먹으면 영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g에서 2g 정도를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엽록소를 가지고 적혈구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엽록소는 즉 우리의 혈액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엽록소와 혈액은 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곡식과 적혈구도 가장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과일과 함께 사용되는 2, 3일 경과된 잘 구워낸 빵은 방금 만든 빵보다 건강에 더 좋다. 이것을 천천히, 자 어떻게 해요?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조직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공급할 것이다. 네. 우리 인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실은 곡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밥을 드시죠? 크래커를 드시죠? 누룽지를 씹어 드시죠? 침이 나올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혈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볶은 곡식에다가 소금을 간간하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소금이 자꾸 내려가죠? 무거우니까. 그럼 다시 끄집어 올려서 또 이렇게 섞어서 드시고 하시면 아주 좋고요. 거기에 잣을 몇 개 뿌려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래커나 또 빵을, 지금 빵 굽는 냄새가 나네요. 네, 빵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요. 그 다음에 바싹 구워서 씹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네, 그때는 과일과 같이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먼저 드시고 빵 몇 쪽을 드시고 그 빵을 어떻게 씹는다고요? 천천히. 그리고 여긴 철저히가 안 써있네요. 천천히, 철저히 두 가지. 그러면은 써있나요? 제가 천천히 잘, 네, 천천히 잘, 네, 속았어요 제가. 천천히 잘. 그리고 다른 표현을 보면 모든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드셔야 되고 철저히 잘 씹어 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씹을 때 우리가 야채보다는 곡식을 훨씬 많이 씹어지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충분히 많이 씹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곡식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분과 적혈구. 네, 화분이요. 이 화분은 벌들이 물어오는, 꽃에서 물어오는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양소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고 천연계가 만들어 놓은 영양소 중에 가장 단백질이 많은 게 화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양소가 완전히 적합하게, 모든 거, 비타민부터 종합 영양제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영양제는 화분입니다. 물론 뭐 어떤 엽록소는 뭐가 더 많고 뭐는 더 많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하나를 먹었을 때 뭔가 하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화분인데요. 이 화분은 화분도 꼭꼭 씹어 드셔야 되겠지만 이 화분은 그 분자가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습니다. 그래서 설령 안 씹어도 몸에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혹시 화분의 맛이 이상한 분들은 그냥 털어놓고 물을 마시면 위에서 몇 초 안 돼 그냥 싹 녹아 풀어집니다. 네, 그리고 화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화분을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분은 그 곰팡이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벌레가 좀 날 수는 있어요. 벌레 나는 것들이야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 곰팡이, 화분에 쌓인 곰팡이들 있죠? 곰팡이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화분들은 벌통에 들어오면서 곰팡이가 생기는 화분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관할 때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면 상온에 놓고 이렇게 치료해 놓고 드시는데 그게 내가 자꾸 침을 묻었던 수저나 이런 걸 또 한 번 먹고 또 먹는다 해서 또 넣었을 때 그 침이 묻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결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얘는 곰팡이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 넣고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화분은요. 봄부터 가을까지 이 벌들이 자기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져오는 최고의 영양 물질인데 로열젤리의 원료예요. 로열젤리의 원료인데 얘들은 이제 보통 그 밤 화분도 있고 도토리 화분도 있고 다래 화분도 있고 찔레 화분도 있고 다양하게 옥수수 화분이 있는데 벼 화분, 옥수수 화분 맛이 좀 없고 영양 가치도 떨어집니다. 거의 이제 도토리 화분이나 또 이 밤 화분 이런 화분들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화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고 여기서도 쓰고 있는 보통 화분들은 벌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천연 벌꿀로 이렇게 뭉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천연 벌꿀 비례해서 그 사양 벌꿀을 뭉쳐 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만 100% 천연 벌꿀을 뭉쳐오냐면 밤꿀 때만 천연 벌꿀을 뭉쳐요. 물론 뭐 프로테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차이가 화분의 어떤 그 치료용, 최고의 치료용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최고의 치료용은 이제 밤 때 그 한 20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 밤 때 외에는 다른 화분들은 영양제로 드실 수 있지만 어떤 치료제는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 하나는 알고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 어떤 화분이 좋은 것보다 이제 자체의 어떤 천연 꿀로 뭉쳐온 화분. 네, 천연 꿀로. 근데 이제 이 화분을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2번 정도 내지 한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2-3번 정도 화분을 티스푼으로 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반 스푼까지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화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속이 아플 수가 있어요. 과량으로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은 소량부터 늘려가시면 되고요. 화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화분을 알갱이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 해서 괜찮네 하면 하나 더 드시고 조금씩 늘려서 몸에 그것을 이제 내성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화분 알레르기부터 자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스와 적혈구. 네, 우리가 보통 베타카로틴이 많은 당근 주스라든지 또 이 영양 성분이 아주 많은 포도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이 당근이나 포도나 혹은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 적혈구의 생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주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보라 색깔인 이제 보라색이 비트인가요? 포도죠? 맞죠? 보라색도 비트예요? 저 왜 붉은색으로만 알았지? 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비트는 빨간색이라 피를 만든다. 근데 여러분 빨간색만 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노란색도 피 만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피는요, 밥 잘 먹는 게 최고 잘 만들어져요. 네, 밥을 잘 먹는 게 잘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는 특별히 사람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영양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이런 표현이 있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리라. 이런 아가서의 말씀 보면은 거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과는 청소제고 포도는 영양제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역사에서 보니까 정말 사과는요 해독이나 그런 걸 많이 써왔어요. 포도는 영양제로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치료제로도 많이 써왔어요. 포도는 정말 영양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정말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다 하면은 포도즙에 계란도 떨어뜨려 먹을 정도로 이 포도를 영양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런 포도즙은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그 설사 안 하시고 네, 배 안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잘 사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포도즙 마셨는데 설사한다?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씩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즙 하루에 2포, 3포, 4포, 5포 이렇게까지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려나가면 예를 들면 혈액이 안 만들어지는 분에게 좋고요. 참고로 이제 이것은 식사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 포도당이 과해지면 암이 큽니다. 네. 꿀도 마찬가지고요. 과당이나 포도당이 정상적인 식사에서 추가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식사를 못할 때나 아니면 한 끼에 칼로리가 안 맞을 때 저녁 식사 때 그럴 때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뭔가 내가 활동량이 엄청 많다. 네. 혹은 암이 오늘 하루 만에 4cm가 줄었다. 그런 날은 좀 더 드셔도 되겠지만 네, 어쨌든 식사를 하고 포도즙을 또 먹고 식사를 하고 꿀을 먹고 하면요. 이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은 자주 드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주스를 이렇게 드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맛이 없지만 비트 있죠. 비트를 충분히 또 드셔주고요. 비트, 그 다음에 당근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야채와 과일은 같이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 두 가지 섞어 먹으면 색이 아니죠. 몸속에서 가스가 유발되기 때문에 흡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뻥튀기처럼 막 생기지 않습니다. 네, 원래 뻥튀기가 영양가치 별로 없잖아요. 그거 먹어도 배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뻥튀기 하는 자연출은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 꼭꼭 씹어서 자연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일탕이 정말 아주 좋은데요. 웬만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해도요, 과일탕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과일탕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바나나, 사과, 귤, 배 뭐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무나 야채 종류는 빼버렸습니다. 이 과일탕은 내용물이 이제 이 내용물을 합쳐서 물에 잠기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깨 같은 경우는 갈아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깨는 빵을 만들 때든 과일탕 할 때든 갈지 않으면 그게 잘 씹어지지 않고 그냥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깨는 반드시 갈아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센 불에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약한 불에 이제 끓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식혀서 대추 씨 같은 거는 빼시고, 그거를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싸서 쭉 빼서 씨만 버리고, 그 다음에 갈아서 드시면 최고의 이제 영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 웬만하게 기운 없으면 이거 먹으면 네,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너무 복잡하면 몇 가지 빼셔도 되는데, 네, 과일탕 영양제로 드실 때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게 너무 안 받는다, 맛이 없다, 그럴 때 이것만 해도, 사과탕만 해도 충분히 혈액을 만들 수 있어요. 사과탕을 이제 해보면 이 사과의 색이 약간 분홍빛이 되면서 물이 끈적끈적한 물이 나옵니다. 그 사과탕을 하게 되면 이제 맛이 약간 맛은 설명을 못 하겠네요. 네, 맛은 설명 못 하겠고, 맛이 그냥 좋아요. 맛이 좋은데, 사과탕을 잘 끓여서, 이거는 갈아서 안 드셔도 되는데, 그냥 드시면 돼요. 아까 것은 영양탕 갈아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먹기가 좀 곤란해요. 맛도 이상한 것 같고, 막 이거저거 막 섞여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갈아서 마시는 게 편하고요. 이 사과탕은 그냥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껍질째 하셔야 돼요.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씨앗만 빼낸 다음에, 이제 압력솥이나 이런 데 일반 솥에 놔놓고 물을 그 내용보다 조금 덜 넣어가지고, 사과만 하면 물이 많으니까 수분 자체가 물을 조금 덜 넣어가지고 이제 끓입니다. 아까 같은 방식으로 끓여서 약한 불에 뭐 이건 3시간까지 안 가도 돼요. 곡식이 안 들어있으니까 3시간까지 안 가고 한 뭐 훨씬 짧게 해도 됩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대접씩 저녁마다 이렇게 먹거나, 너무 힘이 들면 그걸 하루에 몇 번을 드시면 정말 좋은 영양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추탕 있죠. 대추도 역시 씨앗을 못 빼니까 끓여가지고 뭐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씨앗을 다 바른 다음에 갈아서 드셔도 아주 좋으니까,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식욕도 아주 좋아집니다.